요르단전에 가장 재밌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용우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에서 너무 고립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의 실수가 나왔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선수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는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면 더 잘한다. 이 선수의 단점이 가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문제점이 어떤 거였냐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의 공간이 넓게 형성됐었고 심지어 황인범 선수도 박용우 선수의 짝인 조금 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이 공간을 너무 넓게 커버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박용우가 혼자 약간 가운데 홀로 떨어져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을 본인이 해야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박용우가 이 앞 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선수의 이런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박용우 선수는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 이 선수가 기동력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기동력 측면에서 너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 넓은 공간을 박용우가 아니더라도 이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 한 선수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너무 할 정도로 그 공간이 커서 박용우가 나오든 그 어떤 선수가 나오든 이 자리에서 실수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요르단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시작할 때는 황의조 선수로 출발을 했지만 엄지성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박용우 선수 옆에 황인범 선수도 있지만 이재성 선수도 내려와 주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 주고 여기에 더해서 배준호나 엄지성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 줘서 박용우 선수의 주변의 패스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올 때 중원 싸움에 대한 그런 커버 범위가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예를 들면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계속 문제점 중에 하나가 누가 나오든 이 수비 라인 앞에서 받는 선수가 늘상 고생을 했거든요. 황인범이든 이재성이든 사실 황인범과 이재성은 유럽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오게 되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을 때 이상하리만큼 볼을 뺏기거나 둘러싸여서 여기서 탈압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간격이 넓어지면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가 홀로 볼을 받으면 당연히 압박으로 들어갈 때 둘러싸이는 경우가 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박용우뿐만 아니라 황인범, 이재성, 상황에 따라서는 배준호, 이강인 같이 내려와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와 줬을 때도 재밌었던 건 특히나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요. 세 명의 선수가 공통된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측면과 중앙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내려왔다가 한 선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한 선수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면 다른 한 선수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요르단이 이제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라는 게 일단 중동 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요르단이 아시안컵 때부터 물론 감독은 바뀌었지만 3-4-3 전형을 쓸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좀 가운데로 밀집시켜서 4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 싸움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와의 전력 차가 크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강인, 배준호,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같이 내려와 주니까 박영우가 선수가 여기서 외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박영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황인범 선수가 박영우 선수 옆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었던 이재성,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배준호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3명의 선택지가 순간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박영우 선수가 패스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혹은 중앙이든 줄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에게 수비가 한 명 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재성 선수에게도 수비수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배준호에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요. 다음 장면을 보면 박영우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때 내려오는 미드필더들의 상대 수비가 약간 쏠리니 이때 배준호 선수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수월하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박영우 선수가 내려가서 3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박영우 선수의 앞에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배준호, 오른쪽에서 이강인, 그리고 중앙에 황인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박영우 선수가 혼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박영우 선수가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3명의 선수랑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강인을 견제하는 요르단의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황인범을 견제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준호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니까 배준호에게 또 좋은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박영우 선수가 요르단의 약간 거친 전방 압박,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중원 싸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부담을 줄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에는 오영규 선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간격을 좁히고 박영우의 부족한 기동력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박영우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에 이게 늘상 유지될 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간혹가다가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공격 자원들이 앞쪽으로 쏠려 있고요. 이때 압박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압박이 안 되고 풀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뒤쪽에 박영우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영우 선수가 앞쪽에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요. 딱 한 장면이 나왔어요. 경기 중에 박영우 선수가 올라왔을 때 박영우 선수의 뒤에 공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의 공격수가 치고 달리니까 순간적으로 박영우 선수가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서 수비라인 앞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반면에 이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면처럼 박영우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박영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왼쪽에서도 달려들어오고 앞쪽에서도 달려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가운데 공간을 박영우 혼자서 수비하게 만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박영우 선수가 이 공간에서 우리 선수 숫자가 많아지니까 커버 범위가 줄어들고 커버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의 앞쪽에 있는 선수를 확실하게 압박하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박영우가 이제 상대 수비수를 견제하고 달려 들어오는 이강인과 합세하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죠.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보면 오영규 선수가 일단 압박을 들어가고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잔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박영우 선수가 커버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강인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황인범도 들어와 주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도 좀 가운데로 들어와 주다 보니까 박영우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도 뒷공간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박영우 선수가 달려들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고, 특히나 빼앗아낼 때도 배준호 선수가 가까이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또 볼을 빼앗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 자체가 박영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줬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시안컵 때 박영우와 황인범,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물론 지난 경기는 알타마르나 알라이마트가 없었던, 알라이마트는 후반전에 나오긴 했지만 100% 컨디션이 아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역습을 진행할 때 당연히 날카로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지난 아시안컵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나이마 혹은 알타마르 같은 선수들을 황인범이나 박영우가 혼자서 막 따라다니다가 반칙 나오고, 여기서 경고 나오고, 그리고 혼자 앞에서 볼을 받다가 압박당해서 볼 빼앗겨서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헌납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미드필더 라인, 황인범과 박영우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쪽에 이재성이 있는 요런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수 구성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박영우 선수가 혼자 따로 놀지 않았다는 게, 일단은 박영우 선수가 어쨌든 이 커버 범위를 좁혀줬을 때 이 선수의 단점이 줄어들고 분명히 본인의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박영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볼을 가졌을 때 배급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배준호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 이 선택지가 많아질 때 좋은 선택지로 패스를 잘 뿌려줬어요. 어쨌든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박영우 선수가 잘해줬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